제사장 반드시 이기는 주식 투자법. 일부 자본주의를 구한 천재 경제학자의 필승 주식 투자법. 사람들은 불황이 오면 가장 먼저 주식을 떠올린다. 그리고 동시에 공포를 떠올린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큰 부는 언제나 불황에서 만들어졌다.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 바로 케인스다. 케인스는 경제학자였지만 동시에 투자자였다. 그는 책상 위에서만 경제를 논하지 않았다. 시장에서 직접 돈을 벌었다. 많은 사람들은 케인스를 정부 지출을 늘리자고 말한 사람으로만 기억한다. 하지만 그는 자본주의를 실제로 이해한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대공황이 닥쳤을 때 세상은 자본주의가 끝났다고 외쳤다. 시장에 맡기면 모두 망한다는 말이 퍼졌다. 그때 케인스는 정반대의 말을 했다. 문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이면 모두 같은 선택을 한다. 팔아야 할 때 사지 않고 사야 할 때 팔아버린다. 케인스는 이 집단 심리를 냉정하게 관찰했다. 그리고 그 심리를 투자의 무기로 삼았다. 그는 불황이 오면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단순한 정책 주장이 아니었다. 시장이 얼어붙을 때 누군가는 돈을 써야 흐름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었다. 돈이 멈추면 기회도 멈춘다. 케인스는 이 흐름이 돌아오는 지점을 집요하게 기다렸다. 그는 수학 천재였다. 확률과 통계를 이해했고 숫자보다 사람을 더 잘 봤다. 사람들이 언제 공포에 질리는지, 언제 다시 욕망을 드러내는지 그 흐름을 읽었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시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하지만 반복된다. 이 반복을 이해하면 대중을 이길 수 있다고 보았다. 그가 마르크스를 폄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르크스는 구조를 봤지만 케인스는 인간을 봤다. 사람은 이념보다 감정에 먼저 반응한다. 케인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했다. 이 차이가 투자를 바꾼다. 케인스의 투자 원칙은 단순했다. 좋은 자산을 아무도 원하지 않을 때 사라. 그리고 사람들이 열광할 때 조용히 떠나라. 그는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았다. 가격보다 가치를 봤다. 시장의 소음보다 기업의 체력을 봤다. 그는 분산 투자보다 확신 있는 집중을 택했다. 대중은 안전을 원하지만 부자는 확률을 계산한다. 케인스는 불황을 위기로 보지 않았다. 불황은 잘못된 가격이 고쳐지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크게 움직였다. 그의 투자 성과는 경제학 이론이 아니라 심리의 결과였다. 사람들은 늘 묻는다. 대중이 어떻게 생각할지 예측할 수 있느냐고. 케인스의 대답은 분명했다. 생각은 예측할 수 없다. 행동은 반복된다. 공포, 탐욕, 안도, 후회. 이 네 가지는 시대를 바꿔도 변하지 않는다. 케인스는 이 감정의 파도를 탔다. 그래서 그는 경제학자이면서 자본주의를 구한 투자자였다.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이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라. 사람을 이해하라. 지금 시장이 흔들릴수록 이 말은 더 강해진다. 나 역시 이 부분에서 케인스의 생각에 깊이 공감한다. 투자는 숫자보다 사람을 읽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장 2부 케인스와 버핏이 사용한 두 가지 투자 공식. 우리는 왜 늘 투자 앞에서 망설일까? 정보는 넘쳐나는데 결정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이 맞는지 아닌지.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멈춘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다. 자본주의를 구한 경제학자와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같은 질문을 던졌다는 점이다. 케인스와 버핏, 시대도 다르고 방식도 달랐지만 투자의 본질 앞에서는 같은 답에 도달했다.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판단이라는 것. 그리고 판단에는 공식이 필요하다는 것. 이 공식은 단순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끝까지 쓰지 못한다. 오늘은 케인스와 버핏이 실제로 사용한 두 가지 투자 공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 얼마를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기준. 이 두 가지만 명확해져도 투자는 훨씬 덜 흔들리게 된다. 먼저 첫 번째 공식이다.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 케인스는 이렇게 말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는 예측하지 않았다. 대신 비교했다. 지금 이 자산이 내가 가진 다른 선택지보다 확실히 나은가? 버핏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 기업이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인가? 여기서 핵심은 확실이라는 단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확실하게 더 나아야 한다. 케인스는 이것을 기대 수익이라고 불렀다. 버핏은 이것을 내재 가치라고 불렀다. 표현은 달랐지만 의미는 같았다. 이 자산이 만들어낼 미래의 현금 흐름이 지금 내가 지불하는 가격보다 충분히 매력적인가?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애매함이 남는다면 그 투자는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반대로 행동한다. 조금만 좋아 보여도 들어간다. 남들이 산다는 이유로 들어간다. 기회가 없어질까봐 들어간다. 하지만 케인스와 버핏은 기회가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쁜 기회를 잡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이것이다. 확실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원칙이 수많은 실패를 막아준다. 두 번째 공식으로 넘어가 보자. 얼마를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여기서부터 진짜 차이가 난다.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 금액을 감정으로 정한다. 이번에는 조금만, 이번에는 크게, 이번에는 올인. 하지만 케인스와 버핏은 절대 감정으로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물었다. 이 투자에서 내가 틀렸을 때 얼마를 잃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손실을 내가 견딜 수 있는가? 케인스는 대공황을 겪었다. 그는 여러 번 큰 손실을 경험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퇴장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다. 그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규모로만 투자했다. 버핏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한 번의 실수로 게임에서 탈락하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은 명확하다. 틀렸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금액만 투자한다. 이 기준은 수익보다 먼저 리스크를 본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반대로 생각한다. 얼마를 벌 수 있을지를 먼저 본다. 하지만 케인스와 버핏은 얼마를 잃을 수 있는지를 먼저 봤다. 그리고 그 손실이 자신의 인생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만 투자를 실행했다. 이 두 가지 공식은 함께 작동할 때 힘을 가진다. 확실한 투자만 고르고 그 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한다. 이 단순한 조합이 장기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공식이 굉장히 지루하다는 것이다. 화려하지 않다. 흥분되지 않는다. 빠른 성공을 약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지루한 사람의 편이었다. 케인스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다.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비합리적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는 시장보다 오래 살아남는 전략을 선택했다. 버핏도 같은 말을 한다. 주식시장은 참을성 없는 사람의 돈을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장치라고. 이 말의 핵심은 단순하다. 투자는 똑똑함의 싸움이 아니라 버티는 힘의 싸움이라는 것. 결국 이 두 가지 공식은 우리에게 하나의 태도를 요구한다. 겸손함. 미래를 안다고 착각하지 않는 겸손함.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함. 그래서 항상 안전을 먼저 챙기는 태도. 이 겸손함이 케인스와 버핏을 시대의 승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공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정보가 넘칠수록, 사람들이 흥분할수록 이 두 가지 기준은 더 강력해진다. 확실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틀려도 살아남을 만큼만 투자한다. 나는 이 원칙이
투자뿐 아니라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급하게 선택하지 말고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내딛자. 그게 오래가는 부의 방식이다. 사장, 3부, 저PER주와 저PBR주. 사람들은 늘 묻는다. 지금 이 주식을 사도 될까? 이미 너무 오른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질문에는 항상 빠진 것이 있다. 이 가격이 비싼지 싼지에 대한 질문이다. 부의 인문학은 말한다. 시장을 맞추려 하지 말고 가격을 먼저 보라고.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이 저PER주와 저PBR주다. PER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다. PBR은 기업이 가진 자산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다. 이 숫자가 낮다는 것은 기업의 실체에 비해 가격이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가 오를 때 안심한다. 뉴스에 많이 나올수록, 사람들이 몰릴수록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시장은 늘 반대로 움직인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이미 기대가 가득 차 있다. 조금만 실망해도 가격은 크게 흔들린다. 반대로 사람들이 외면한 곳에는 기대가 거의 없다. 그래서 작은 변화에도 가격은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다. 케인스와 버핏은 바로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들은 천재였지만 직관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오히려 측정에 집착했다. 얼마를 벌고 있는지, 얼마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 기업이 지금 가격으로 과연 합리적인지를 끊임없이 계산했다. 사람들의 말보다 숫자를 믿었다. 시장의 분위기보다 재무제표를 봤다. 이 집착 덕분에 남들이 보지 않는 기회를 발견했다. 저PER주와 저PBR주는 처음 보면 매력이 없어 보인다. 성장 스토리도 없고 화려한 미래도 없다. 주가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떠난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장기 투자자는 기회를 본다. 왜냐하면 시장은 극단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평균으로 회귀하는 힘이다. 완두콩 실험이 있다. 아주 큰 완두콩만 골라 심어도 다음 세대의 평균 크기는 다시 중간으로 돌아온다. 아주 작은 완두콩만 골라도 다음 세대는 역시 평균으로 돌아온다. 극단은 스스로를 유지하지 못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잘 나가는 기업은 언젠가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 지나치게 저평가된 기업은 언젠가 다시 주목받는다. 이 힘은 개별 기업의 노력과 상관없이 시장 전체에서 작동한다. 그래서 평균으로 회귀하는 힘은 투자자에게 중요한 무기가 된다. 저PER주와 저PBR주는 이미 기대가 낮은 상태다. 조금만 실적이 개선돼도, 조금만 환경이 좋아져도 시장은 다시 평가를 시작한다. 반대로 고PER, 고PBR 기업은 완벽해야만 지금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도 주가는 크게 흔들린다. 투자는 예언이 아니다.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게임이 아니다. 확률을 유리하게 만드는 선택이다. 저평가된 자산을 사고 시간을 아군으로 두는 것. 이것이 케인스와 버핏이 공유한 가장 강력한 투자 철학이다. 그들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오히려 가격이 내려갈수록 안전해진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일반적인 투자자와의 가장 큰 차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가격 하락을 위험으로 느낀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가격 하락을 기회로 본다. 왜냐하면 기업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낮아진 가격은 기대 수익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측정에 대한 집착은 감정을 차단한다. 공포에도 탐욕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물론 모든 저PER주와 저PBR주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분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긴 시간으로 보면 이 전략은 시장의 평균을 이겨왔다. 빠른 돈은 없지만 지속적인 부는 만들어준다. 이 투자법이 지루한 이유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끝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다. 하지만 부의 인문학은 말한다. 부는 화려한 선택이 아니라 지루한 반복에서 나온다고. 나는 이 부분이 이 책에서 가장 현실적이라고 느꼈다. 똑똑해질 필요도 없고 남들보다 빠를 필요도 없다. 다만 싸게 사고 기다릴 줄 알면 된다. 결국 시장은 평균으로 돌아온다. 그 시간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보상을 가져간다. 사장, 사부, 수익률 변동폭을 최소화한 분산투자법. 사람들은 투자를 말할 때 수익부터 떠올린다.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얼마나 빨리 오를까? 하지만 진짜 질문은 다른 곳에 있다.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부의 인문학 사장 사부는 이 질문에서 시작한다. 대부분의 투자 실패는 수익이 낮아서가 아니라 변동성을 견디지 못해서 발생한다.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면 사람의 마음도 같이 흔들린다. 공포는 손을 먼저 움직이게 만든다. 그래서 이 장은 말한다. 수익률보다 먼저 관리해야 할 것은 수익률의 변동폭이라고.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분산투자다. 분산투자는 단순히 여러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다. 위험의 성격이 다른 자산을 함께 담는 전략이다.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는 자산을 여러 개 들고 있는 것은 분산이 아니다. 진짜 분산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론이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단순하다. 개별 자산의 위험이 아니라 조합의 위험을 보라는 것이다. 한 자산은 위험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자산과 섞이면 전체 위험은 오히려 줄어든다. 포트폴리오는 각 자산의 평균 수익률과 변동성의 조합이다. 같은 수익률이라면 변동성이 낮은 쪽이 더 좋은 선택이다. 이때 위험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다. 숫자로 측정되는 변동성이다. 가격이 얼마나 크게 흔들렸는가, 얼마나 자주 평균에서 벗어났는가, 이것이 위험의 기준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위험을 파산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위험은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다. 아무리 좋은 투자라도 중간에 포기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분산 투자는 수익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전략이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온다. 분산 투자를 해야 할까? 아니면 집중 투자를 해야 할까? 책의 답은 명확하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 자산 규모가 크고 정보 분석 능력이 뛰어나며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집중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다르다. 정보도 제한적이고 감정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 경우 집중 투자는 실력보다 운에 가까워진다. 분산 투자는 평범한 사람이 시장에 오래 남아있기 위한 방법이다.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 큰 실수를 피하는 전략이다. 포트폴리오 선택이론은 말한다. 완벽한 자산은 없다. 완벽한 조합만 있을 뿐이다. 수익률이 높은 자산은 대개 변동성이 크다. 안정적인 자산은 수익이 낮다. 이 둘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 투자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분산의 목적은 모든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시장 위험은 남겨두고 굳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무너질 가능성이 낮아진다. 수익은 느릴 수 있다. 하지만 지속된다. 이 장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투자는 공격이 아니라 설계다. 어디에 베팅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지의 문제다. 나는 이 장을 읽으며 좋은 투자는 용감한 선택이 아니라 지루할 만큼 안정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4장 5부 차트 분석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우리는 왜 차트를 본다? 과거의 선이 미래를 알려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 선 하나만 제대로 읽으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부의 인문학 4장 5부는
이 믿음부터 의심하라고 말한다. 차트 분석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고. 이 말은 자극적이다. 그래서 더 귀가 간다. 수많은 투자 서적과 유튜브 영상이 차트로 성공한 사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 장은 묻는다. 그 성공은 반복 가능한가? 우연과 실력을 우리는 구분하고 있는가? 차트는 과거의 가격 움직임이다. 이미 일어난 일의 기록이다. 미래는 과거와 다를 수 있다. 시장은 매 순간 새로운 정보로 다시 만들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의 그림으로 내일을 예측하려 한다. 저자는 말한다. 차트는 설명에는 쓸 수 있어도 예측에는 쓸 수 없다고. 차트를 보면 이유를 붙이기 쉽다. 올랐으니 돌파라 증명이라 말한다. 내렸으니 지지선 붕괴라 해석한다. 하지만 이 해석은 항상 사후적이다. 결과를 본 뒤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떨까? 펀드 매니저는 다를까? 이 장은 펀드 매니저도 엉터리일 수 있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수보다 못한 성과를 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그럴듯한 설명을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설명은 성과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결과보다 이야기에 설득된다. 복잡한 분석은 실력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복잡함과 정확함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 지점에서 효율적 시장이론이 등장한다. 효율적 시장이론은 말한다. 시장의 가격에는 이미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고. 뉴스, 재무제표, 소문, 전망,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가격에 녹아든다. 그래서 누구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이 이론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차트나 정보 분석만으로 우위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 이 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예외적으로 효과 있는 투자법은 존재한다고.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투자다. 정확히 말하면 장기 분산 투자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고 시장에 올라타는 방식이다.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전략이다. 두 번째는 명확한 비합리성이 존재할 때만 행동하는 투자다. 공포가 극대화되었을 때, 탐욕이 극에 달했을 때,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 반대편에 서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 예측이 아니라 확률에 베팅한다는 점이다. 차트는 정확한 시점을 맞히려는 도구다. 하지만 이 장이 말하는 투자는 방향과 구조를 보는 일이다. 어디로 갈지보다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를 본다. 효율적 시장이론은 겸손을 요구한다. 나는 특별하지 않다는 인정. 내 정보는 늦을 수 있다는 자각. 이 겸손이 오히려 살아남게 한다. 차트를 믿는 순간 우리는 착각에 빠진다. 내가 시장을 읽고 있다는 착각,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환상. 하지만 시장은 그 어떤 개인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 장의 핵심은 단순하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하지 말라는 것. 차트로 승부하려는 순간 우리는 시장과 싸우게 된다. 구조로 접근하면 시장은 동료가 된다. 나는 이 장을 통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차트가 아니라 확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장 6부 3년간 투자 수익률이 저조한 주식에 투자하라. 지금 이 질문으로 시작해보자. 최근 몇 년간 수익률이 처참한 주식. 당신은 사고 싶은가? 대부분의 사람은 고개를 젓는다. 이미 망한 것 같기 때문이다. 희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의 인문학 사장 6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춰 서라고 말한다. 3년간 투자 수익률이 저조한 주식에 오히려 주목하라고. 이 말은 직관의 정면으로 반한다. 그래서 더 불편하다. 그래서 더 중요한 질문이 된다. 우리는 왜 항상 이미 잘 나가는 주식만 사고 싶을까?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주변에서 다들 좋다고 말하고
차트가 예쁘게 올라간 주식. 이런 주식은 마음이 편하다. 하지만 마음이 편한 투자는 대체로 비싸다. 시장이 좋아하는 순간에는 이미 가격에 모든 기대가 들어가 있다. 이장은 말한다. 투자의 수익은 인기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수익은 언제나 외면받은 곳에서 나온다고. 3년간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시장이 그 주식을 오랫동안 외면했다는 뜻이다. 실망, 무관심, 포기. 이 감정들이 가격을 누른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기회가 생긴다. 물론 모든 부진한 주식이 좋은 투자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왜 저조했는가다. 일시적인 경기 침체 때문인가? 업황의 사이클 때문인가? 과도한 공포 때문인가? 이 질문을 통과한 주식만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저자는 반복해서 강조한다. 가격이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정당한 가치보다 싸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시장은 늘 과잉 반응한다. 좋을 때는 지나치게 낙관하고 나쁠 때는 지나치게 비관한다. 이 극단 사이의 간극이 바로 투자자의 몫이다. 헐값에 거래될 때 사고 시장이 뜨거울 때 판다. 이 문장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실행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헐값에 거래될 때는 분위기가 최악이기 때문이다. 뉴스는 부정적이고 전망은 어둡고 주변에서는 말린다. 지금 들어가면 더 떨어질 거라고. 하지만 이장은 말한다. 바로 그때가 가장 합리적인 순간일 수 있다고. 시장은 감정의 집합체다. 공포가 크게 달하면 가격은 같이 아래로 내려간다. 반대로 시장이 뜨거워질 때는 모두가 안심한다. 이제 늦지 않았다고. 더 올라갈 거라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위험은 커진다. 기대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저자는 투자자의 역할을 예언자가 아니라 중재자라고 말한다. 시장과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사람, 군중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3년간 수익률이 저조한 주식은 이 시험을 통과한 결과물이다. 그 시간 동안 약한 손들은 떠났다. 남은 것은 가치와 인내뿐이다. 이장은 시간의 힘을 믿으라고 말한다. 단기 성과는 대부분 운이다. 장기 성과는 구조와 태도의 결과다. 좋을 때 사고 나쁠 때 파는 행동은 본능에 가깝다. 하지만 돈은 본능의 반대편에 있다. 헐값에 살 용기, 뜨거울 때 팔 절제. 이 두 가지는 지식보다 태도에 가깝다. 이 장을 읽으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투자는 종목을 고르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훈련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외면받은 순간이 가장 정직한 가격일 수 있다는 것. 4장 7부 부자가 되려면 손실의 공포에서 벗어나라. 지금 이 질문으로 시작해보자. 당신은 왜 아직도 투자를 미루고 있는가? 돈이 없어서일까? 지식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잃을까봐 무서워서일까? 부의 인문학 4장 7부는 이 질문의 본질을 정확히 찌른다.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적은 시장도 아니고 정보 부족도 아니다. 바로 손실에 대한 공포다. 사람은 이익보다 손실에 2배 이상 민감하다. 조금 벌 기회보다 조금 잃을 가능성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 가만히 있으면 적어도 잃지는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하지만 이 장은 단호하게 말한다.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고. 왜일까? 돈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든다. 물가는 오르고 화폐는 계속 찍힌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동안 당신의 돈은 조용히 깎여나간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덜 아플 뿐이다. 손실은 이미 진행 중이다. 투자는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현금을 들고 있는 위험은 우리는 너무 쉽게 무시한다. 이 장은 말한다. 위험은 변동성이 아니라
기회에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장의 흐름에서 스스로를 제외시키는 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일하지 않으면 사람이 대신 일해야 한다. 그마저도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자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투자를 시작하라고 말한다. 젊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다. 젊다는 것은 시간이 많다는 뜻이다. 시간은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 복리는 용기보다도 시간을 편애한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다. 작게 시작해도 된다. 실수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시장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 장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말라고 말한다. 완벽한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은 언제나 불안하고 뉴스는 언제나 부정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말한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가 가장 싸 보인다. 손실의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킨다. 한 번의 하락이 모든 미래를 망칠 것처럼 느끼게 한다. 하지만 시장의 역사에서 진짜 치명적인 손실은 대부분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했다. 위대한 투자자들은 공통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두려움을 없앤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했다는 점이다. 용기는 무서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무서운데도 움직이는 것이다. 이 장은 손실을 피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대신 손실을 감당하는 법을 가르친다. 투자는 언제나 불확실하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손실을 완전히 피하려다 기회를 모두 잃는 것이 가장 비싼 대가다. 저자는 말한다. 부자는 위험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작은 손실을 받아들이고 큰 흐름에 올라타는 사람.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고 시간과 한편이 되는 사람. 이 장은 투자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로 돌려놓는다. 얼마를 아느냐보다 얼마를 견딜 수 있느냐, 얼마나 빠르냐보다 얼마나 오래 남아있느냐. 손실의 공포에서 벗어난 순간 비로소 투자는 시작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확신이 없어도 된다. 시작만 하면 시간이 당신 편이 된다. 이 장을 읽으며 나는 이렇게 느꼈다. 투자는 돈을 불리는 방법이기 전에 두려움을 다루는 연습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사장 8부 부동산과 주식 거품. 미리 알고 피하는 법은 없을까? 지금 이 이야기는 당신이 가장 궁금해하지만 가장 듣기 두려워하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지금 이 자산 시장은 거품일까 아닐까? 모두가 오르고 있다고 말할 때, 나만 빠지면 바보가 되는 것 같을 때, 그래도 들어가야 할까? 부의 인문학 4장 8부는 이 불편한 질문을 정면으로 다룬다. 부동산과 주식 거품은 언제나 사후에만 보인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정말 미리 알고 피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 이 장은 말한다. 완벽하게 피하는 방법은 없지만 휩쓸리지 않는 방법은 있다고. 거품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대부분 그럴듯한 이유를 달고 자란다. 처음에는 합리적인 상승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돈이 풀리고 경제가 성장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과거의 기준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이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거품의 씨앗은 이미 심어진 상태다. 자산 가격은 본질 가치보다 기대에 의해 더 빨리 움직인다. 기대는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퍼진다. 누가 얼마를 벌었다. 이걸 안 샀으면 기회를 놓쳤다. 이런 말들이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몰아간다. 이 장은 말한다. 거품의 핵심 원인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무리짓는 본능이라고. 사람은 혼자 틀리는 것보다 함께 틀리는 걸 더 편하게 느낀다. 그래서 모두가 사는 자산은 왠지 안전해 보인다. 하지만 그 순간 위험은 가장 커진다. 거품은 합리적 판단이 사라질 때 커진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사고,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더 오른다. 이 순환이 반복되면 자산은 현실과 점점 멀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계기로 균형이 무너진다. 거품 붕괴는 늘 같은 방식이다. 누군가 먼저 팔고 그 이유가 해석되기 시작하고 불안이 전염된다. 이때 사람들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올라갈 때보다 떨어질 때가 훨씬 빠르다. 이장은 말한다. 거품을 만든 힘이 붕괴도 만든다고. 무리짓는 본능은 상승의 연료이자 하락의 가속기다. 그렇다면 이 본능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 없다. 하지만 이 본능에서 한 발짝 떨어질 수는 있다. 저자는 두 가지 지표를 제시한다. 첫째는 가격 대비 실질 가치다. 주식이라면 이익과 현금 흐름이다. 부동산이라면 임대 수익과 실사용 가치다.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돈을 더 벌어서인지 아니면 기대만 커져서인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두 번째는 레버리지의 수준이다. 빚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가. 거품의 말기에는 항상 빚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사람들은 미래의 가격 상승으로 현재의 위험을 덮는다. 이때 시장은 겉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속은 이미 취약하다. 이장은 말한다. 거품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에서 먼저 보인다고. 수익 없이 오르는 자산, 빚으로 유지되는 상승, 이 두 가지가 겹칠 때 위험은 커진다. 중요한 건 이 지표로 정확한 고점을 맞히는 게 아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대신 지금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리에 섞여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 장은 투자를 예측의 게임이 아니라 태도의 게임으로 바꾼다. 모두가 흥분할 때 조금 차분해지는 것, 모두가 확신할 때 한 번 더 의심하는 것, 이것이 거품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거품은 항상 기회처럼 보인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이 장은 말한다. 진짜 위험은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사는 것이라고. 시장은 언제나 유혹한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기회처럼 다가온다. 하지만 모든 상승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 장을 읽으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거품을 피하는 능력은 똑똑함이 아니라 거리두기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가장 강한 투자자는 무리에 섞이지 않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